저희가 EY 요번에 새로 시작을 합니다. 1반은 1학년 1월달에 시작했어요. 2반은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고요. 3반이 2학년 올라가는 1월달에 시작했어요. 이제 4반을 시작하는 겁니다. 6월달 시작하고요. 진도는 3학년 2학기부터 시작합니다. EY 4반 교육 목표를 먼저 말씀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교과 수학이기 때문에 지식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전달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거를 숙달하게 만든다. 그리고 숙달된 지식을 이용해서 심화 문제나 응용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든다. 이런 것들도 목표예요. 목표지만 그리고 저희는 더 깊은 쪽, 근본적인 쪽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수학 공부에 대한 정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학년이잖아요. 애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수학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 수학 공부하는 걸 좋아하게 만드는 거, 학습하는 걸 좋아하게 만드는 거, 그걸 정리하는 걸 좋아하게 만들고, 그런 좋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 공부 잘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 수학 공부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 첫째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좋아하게. 그리고 나 잘할 수 있지. 그리고 저게 왜 그럴까? 이게 뭘까? 어떻게 하면 저걸 할 수 있을까? 이런 호기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좋아하는 마음과 호기심, 자신감이 바탕이 있어야지 그 위에 높은 건물을 쌓아 올릴 수 있어요. 지금 어린 나이인데 1등 하려고, 또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가지 않은 애는 잘 없죠. 주로는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려고, 부모 마음에 들려고, 또 뭐 잘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또 뒤처지기 싫어서, 혼나기 싫어서도 있죠. 부모님한테 잔소리 듣기 싫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부를 하곤 해요. 그거에 의한 동기도 분명히 학생을 공부하도록 만듭니다. 이거를 바꿔 말하면 당근과 채찍 또는 보상과 처벌 또는 간접 동기 또는 외적 동기 이렇게 불러요. 이것도 분명히 학생들을 공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적 동기, 간접 동기, 보상과 처벌, 비교 경쟁 이런 거로 공부를 하는 거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한계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어릴수록 그 부작용이 커요. 어떤 게 있냐? 일단 혼나기 싫어서 공부하는 학생은 나중에 꾀를 내요. 모른다고 별표 쳐버리면 혼이 안 나는 거예요. 몰라서 하니까 그냥 누가 가르쳐줘. 그러면 꾀를 내요. 오랫동안 생각한다고 숙제 덜하면 혼나지만 대충 별표 치고 넘어가면 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서 하는 학생, 이걸 내적 동기 또는 직접 동기라고 해요. 좋아서 하거나 내부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그런 경우는 꾀를 내는 부작용이 없어요. 그리고 비교 경쟁 이런 것 때문에 공부를 한다. 이것도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거든요.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쭐하기 위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한다. 이런 거는 한쪽에는 불안이 있어요. 뒤처지면 어떡하지? 그 불안 때문에 공부를 하곤 해요.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애는 공부 욕심이 없어요. 우리 애가 공부 좀 하라고 제가 불안감을 자극해요. 95점 맞아도 틀린 거 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100점 맞아도 네 경쟁자들 진짜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방심하지 말라고도 하고 공부를 놀고 있으면 네가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좋은 대학 못 가, 좋은 고등학교 못 가, 어른이 돼서 잘 먹고 잘 살지 못해, 꿈을 이룰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놀았을 때의 부정적인 결과를 경고를 하세요. 또 어떤 때는 훈계를 하시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훈계, 경고, 잔소리 이런 거를 하시는 게 동기를 올리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동기부여하시려고. 어른들은 그런 거로 동기부여가 돼요. 너 안 하면 회사에서 승진 누락돼, 잘려, 이런 거로도 열심히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행복하지가 않고요. 최선을 다하게 만들지는 못해요. 혼안 날 만큼, 그냥 목표를 달성할 만큼 그냥 어떤 꾀를 내서라도 조금이라도 덜 하려고 하죠. 그리고 한편에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불안 때문에 공부하니까 하면서도 불안해. 진짜 이게 내가 전교 1등에 밀려날 것 같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은 잘할 때는 우쭐하지만 한편으로는 언제라도 내가 여기서 떨어질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있고, 못하면은 기가 죽고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되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이 무한 경쟁, 비교 경쟁이 우리 삶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는 어른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경쟁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스트레스라고도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이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학생이 있어요. 많진 않죠. 소수인데 공부가 재밌어서 하고,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집단으로 올라갈수록 많습니다. 용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이런 데 가면 많고요. 서울대 이런 데 가면 많아요. 물론 의대나 서울대 중에도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냥 공부한 사람도 있어요. 재밌어서가 아니고. 재밌어서 공부한 사람 비율이 점점 많아져요. 사업을 예를 들게요. 정주영 회장은 아침에 일어날 때 설레면서 일어났대요. 이병철 회장이든 창업자들의 자서전을 보시면 알 겁니다. 설레면서, 가슴 설레면서 하루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보면 성공을 해요. 작은 성공은 모르겠어요. 근데 큰 성공하신 분은 확실히 자기 하는 일을 즐깁니다. 그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좋아하는 일 했으니까 성공하는 것도 있지만, 바꿔 말하면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해버리고 좋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해요.
공부도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애들이 확실히 성공하는 집단, 최상위, 극상위권 가면은 좋아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제가 서울대 수학과 나왔는데요. 가면은 공부 좋아하는 애들이 한 반 이상이 돼요.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거의 공통적으로 이제 나오는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삼각형일 때 성공하는 걸 뭔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 그럼 사각형일 때도 될까? 오각형일 때도 될까? 이거를 서로 열을 내면서 이야기를 해요. 호기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대화하는 집단이 없었거든요. 근데 서울대를 가니까 그런 애들이 확 많은 거예요. 확. 그래서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 호기심을 일으키고 그 호기심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공부하는 학생이 많더라. 그거를 저희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게 저희 GTG 사고력 수학의 목표이기도 한데 교과 수학도 지금 이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정서 다음으로 태도예요. 태도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제 집착력, 힘든 거를 끝까지 해결하려고 해요. 지금이 잘 안 돼. 잘 안 되면 인간 누구나 스트레스가 생기고 부정적 감정이 생기고 아 이거 못할 것 같다 포기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냐면 안 풀리는 게 답답하거든요. 어른들 중에는 인생에서 안 풀리는 문제 만나면 술 먹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폭식하는 사람 다양하게 있잖아요. 어른들도 이 부정적 감정을 이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애들은 더 어렵죠. 야, 어려운 문제 만나면 끝까지 생각해봐. 그래야 머리가 좋아져. 잔소리를 하고 훈계를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고력 수학, GTG 사고력 수학 같은 전문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과제 집착력을 기르기 위한. 그래서 안 풀리는 문제를 1학년, 2학년이 1시간씩 붙들고 있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교과 수학에서도 그런 거를 기를 수 있어요. 제가 상하이 4반 수업을 하고 있어요. 얘들보다 한 학년 위에 애들이죠. 몇 달 했어요. 그중에는 GTG 사고력에서 과제 집착력이 길러진 학생도 있지만 또 외부생도 있어요. 근데 교과하면서도 그 학생들 중에 일부 학생은 처음에 와서 안 풀리면 1분이면 저한테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했었어요. 의자 위에 올라가고 난리였어요. 서서 하고 앉아보지 못하고 못 푸는데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세요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6개월째 하고 있죠. 1월달부터 했는데 그러던 학생이 다 앉아서 해요. 안 풀리면은 안 되면 팀을 이뤄서라도 자기끼리 머리를 맞대고 해요. 저희가 최상위 사고력 수학을 하거든요. Y반은 다 하는데 제가 3화, 4반 하는 학생들이 처음에는 최상위 하이레벨을 꿈도 못 꿨던 학생도 꽤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지금 하이레벨 처음엔 2문제만 풀었거든요. 지금은 3문제 풀어요. 그 다음에 아마 4문제로 늘릴 거예요. 전체 8문제인데 조금씩 늘리고요. 중간중간에 이벤트를 해서 보너스로 한 문제씩 더 풀리거든요. 그런 걸 하면서 안 풀리는 문제를 도와주셔야 할 때 아니야 이거는 네 문제야. 네가 풀어야 돼. 이렇게 하면은 막 짜증내다가 푸는 경우가 꽤 있어요. 물론 제가 전문가니까 포기하려고 할 때 그때그때 도와주는 게 있어요. 가르쳐 주진 않고 발문을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구하는 게 뭐니? 그림을 한번 그려봐. 주어진 조건 다 써먹었어? 이 조건 써먹었어?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게 발문이에요. 어느 길로 풀어야 될지를 하나도 안 알려주죠. 힌트하고 달라요, 발문은. 그래도 안 되면 그거랑 비슷한 작은 문제를 풀어줘요. 어떤 때는 실험을 해줄 때도 있어요. 제가 숫자 1일 때도 해? 100이면 되니? 한 100쯤 될까? 하면 1억은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야, 너 하나도 모른다더니 1억이 안 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이거 때문이잖아요. 맞아. 그 조건이 있어서 1억은 안 돼. 좀 더 해봐. 안 되면 제가 그림 그려줄 때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발문, 작은 문제 풀어주기, 실험해주기, 그림 그리기 이런 식으로 도와줘요. 그러면서 얘들이 스스로 풀어내는 경험을 조금씩 합니다. 교과 수학에서도. 그러면서 한 문제 안 풀리는 게 풀리는 경험을 하거든요. 바로 교사가 도와줘 버리면 안 풀리면 배운다. 안 풀리면 나는 풀 수 없다. 배워야만 풀 수 있다. 이런 게 머리에 고정관념이 생겨요. 그러면 한 문제를 붙들고 오래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안 풀리는데 포기하려고 그러고 안 될 줄 알았는데 어찌어찌 풀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취감이 팍 생기는 걸 경험을 하죠. 사고력 수학에서 그걸 했던 애들은 확실히 과제 집착력이 강하고요. 처음부터. 근데 교과를 하면서도 느리지만 사고력처럼 빠르진 않지만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두 번째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내 마음에 들 때까지 하는 공부. 남 마음에 들 때까지. 그러니까 검사 받는 공부 아니고 숙제해서 다 했어. 뭐 했니 아니니 이런 거 시험 점수 높아 나빠 이런 거가 아니고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를 기준으로 자기가 필요하면 더 공부하고 이거는 맞긴 맞았는데 찜찜해. 문제는 풀리는데 이 개념이 사실은 확실하지 않아. 이런 거를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어떤 걸 하냐면 학생이 스스로 개념이나 원리를 좀 복잡한 거는 정리하는 거를 할 때도 있고요. 어려운 문제는 한 줄 풀이를 달라고 시킬 때가 있어요. 이 문제는 제가 뭐 도움을 받든지 해서 풀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라고 해서 짧게 요약을 시켜요. 요약을 하려다 보면 애들 처음에는 그냥 계산 과정을 줄줄이 다 설명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말고 핵심을 요약해줘. 이 문제풀이와 저 문제풀이가 어떤 것이 비슷하고 어떤 것이 다른 건지를 한 줄로 짧게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요약을 하려다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려고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정리하는 공부를 시킵니다. 어떤 때는 마인드맵이나 목차를 보고 하게 하는데 아직은 초등과정이라 할 거는 많지 않아요. 근데 중등, 고등 올라갈수록 저희가 개념과 원리의 양이 많아지고 유형의 양이 많아지면 이게 머리에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위상력을 올라갈수록 개념이나 원리, 유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공부를 시킵니다. 수업 중에 마인드맵 시킬 때도 있고요.
있고요. 목차를 적게 시킬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과제 집착력, 내 마음에 들 때까지 하는 태도, 정리하면서 공부하는 태도를 길러주는 것을 주안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능력을 개발하는 형태의 공부를 할 작정이에요. 학습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고 싶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사고력으로 기초 체력을 길러놔야 돼요. 지금 2와 4반 학생 대부분이 사고력 수학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러 가지가 안 맞아서 사고력 수학을 못할 수는 있습니다. 가능하면 하시길 권합니다. 해보면 학년까지는 하시길 권합니다. 다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사고력 중에서도 낯선 문제, 어려운 문제 풀어내는 힘을 문제 해결력이라고 해요. 낯설고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요. 도형 문제는 공간 지각력, 어떤 때는 논리력, 어떤 때는 연산력, 어떤 때는 추론력, 어떤 때는 규칙 파악력, 이런 여러 가지 기초 체력이 있고 그 밑에는 정서와 태도가 갖춰져야 하지만 요거를 문제에 직접 적용하는 실제적인 기술을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심화 문제집을 하면서도 기르지만 교과 심화로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거는 좀 느려요. 효율이 낮고 요거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길러주는 게 문제 해결력 전문 교재예요. 시중에서는 사고력 문제집이라고 해요. 1031, 팩토, 필즈, 프로, 노크, 만촉 이런 문제집들. 교과 심화 문제집하고 사고력 문제집하고 둘 다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는 비슷한데요. 문제 스타일이 좀 달라요. 교과 심화 문제집은 교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게 목표예요. 교과 문제 해결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원리를 학습했던 교과 지식이 있잖아요. 이 지식을 여러 단계의 복잡한 구조물로 만들어서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면 유형 한 2개가 결합된 거는 쉬운 문제, 유형 한 4개가 결합된 거는 좀 어려운 문제, 유형이 한 6개 결합되면 심화 문제, 킬러 문제는 유형이 한 10개 정도 결합되어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거를 복잡도가 높은 문제라고 해요. 이런 복잡도가 높은 문제를 풀도록 훈련하는 게 교과 심화 문제집이에요. 여기는 배경 지식을 완전 학습하고 그거를 잘 결합하고 또 결합되어 있는 문제에서 어떤 유형이 있는지 이렇게 분리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중요해요. 창의사고력 문제집 또는 사고력 문제집이라고 부르는 1031 팩토 이런 애들은 배경 지식이 별로 없어요. 안 써요. 그냥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느냐 이 정도인데요. 대신 문제 자체는 어려워요. 어떤 아이디어를 써야 될지 몰라요. 이런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실마리가 안 보이는 문제, 이걸 가시도가 낮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개 끼면은 눈에 보이는 가시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실마리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문제 해결까지 갈림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과에서 복잡도가 높은 문제는 갈림길이 정해져 있어. 이런 조건이면 예를 들면은 공통 인수가 있으면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요거가 있으면은 로그를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실마리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이 유형, 저 유형이 이렇게 결합된 거구나가 보이고 그걸 찾아내는 게 핵심인데 사고력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은 실마리도 안 보이지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힌트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미리 공부해놓은 유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가시도가 낮고 자유도가 높다 그래요. 그런데 가시도는 낮고 자유도가 높은 문제를 가지고 해요. 이렇게 자유도가 높은 사고력 문제는 심화 문제를 막 연습 안 해도 잘 못 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고력 수학 초창기 이야기인데 옛날에 교과 심화 문제만 쭉 짜고 연습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고력 수학이 등장하기 전에 한 20년 전이죠. 그때 영재고, 영재교육원 이런 게 생겼는데 교과 심화 문제 엄청 연습하고 KMO 엄청 연습했던 애들이 영재고 쳤어요. 근데 사고력 수학학원에서 노는 듯이 공부했던 애들이 영재고 쳤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놀듯이 공부한 애들이 영재고, 영재교육원 대부분 합격하고 죽자 살자 하루에 막 밤 10시까지 공부했던 심화 문제집이 최상위 점프 왕수학 이런 것보다 월등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라인도 있었고 A급 수학도 있었는데 초등도 있었어요. 이런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집 다 풀던 애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놀듯이 하니까 다 붙었어. 생머리로 푸는 거를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길러진 가짜 영재를 걸러내려고 진짜 처음 보는 문제를 내놓으니까 훈련된 애들이 처음 보는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 해결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에요. 근데 저희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은 사고력하고 1031 필수 수학 같은 여기서 그러도록 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고력 웬만하면 들으셔라. 그리고 1031이나 필수 수학으로 수업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일주일에 1시간 수업합니다. 줌으로 해도 되고 와서 현장 수업해도 되는데 둘 다 똑같은 수업이에요. 한 달에 3만 원입니다. 요거를 꼭 들으시길 권합니다. 사고력은 어쩌면은 못 하시더라도 문제 해결력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사고력 문제집 푸는 이 수업 한 달에 3만 원이고 줌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먼 거리에 계신 분도 할 수 있어요. 이건 무조건 꼭 들으십시오. 이 창의사고력 문제가 교과 심화할 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학생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문제예요. 교과 심화 문제도 자세히 보면은 무슨 유형이 결합된 거지만 처음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안 보일 때 자기가 가진 지식을 총동원해서 풀어낸다는 점에서는 그냥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필요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저희가 해보면 사고력이나 필수 수학 1031 같은 거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길렀던 애들이 교과 심화 문제를 잘 풀어요. 그래서 시간이 절약돼요. 비유를 하자면 보통 교과 심화 문제집을 한 8을 공부하면 20%를 창의적 문제 해결력 1031 필즈라고 할게요. 1031 필즈를 저희가 풀게 시키거든요. 학생들이 한 10%
20%까지 안 하는 것 같아요. 투입된 시간이. 그 정도만 투입하고 저희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수업을 해요. 그러면 애들이 보통 한 단원 나가는데 한 단원에 많이 푸는 애는 다 풀고요. 적게 푸는 애도 80%는 풀어요. 나머지 한 서너 문제 남겨가거든요. 그거 숙제하는데 집에 가서 1시간 이내에 다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시간 또는 2시간 투입해요. 교과 숙제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한 20% 투입할까 말까 한데 이거 아깝다고 안 하고 교과 심화만 100을 한 애랑 교과 심화 80하고 문제 해결력 20% 한 애랑 비교해보면 문제 해결력 20 한 애가 훨씬 더 잘해요. 진도도 더 잘 나가고 심화 문제집 하는 시간도 적게 걸려요. 비유하면은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고 근데 도끼날을 가는 시간이 아깝다고 나무만 베는 게 심화 문제집 최상위만 하는 경우고 좀 바쁘더라도 도끼날을 시간 내서 한 10분 동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끼질 하는 게 최상위도 하고 103이나 필수수학도 하고 요런 거예요. 도끼날을 가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꼭 가십시오. 저희가 일부러 3만 원에 했어요. 꼭 하시라고. 그다음 학습 능력을 기르는 거는 뭐 지금 저희가 공부하면서 해요. 학습 능력을 뭐 저희 다양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 다 좋지만 어쨌든 이 교과 지식을 배워야 되잖아요. 저희 목표가 완전 학습입니다. 완전 학습이 목표예요. 개념하고 원리는 깊고 정확하게. 대표 문제, 이게 유형입니다. 응용 문제는 숙달을 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초등과정에 3학년, 4학년, 5학년 이때까지는 개념, 원리, 유형이 별로 안 많아서 정리 정도는 안 하고 그냥 많이 풀다 보면 정리가 저절로 되긴 하는데 그 단계까지는 마치 파일이 몇 개 없어서 컴퓨터 바탕화면에 그냥 깔아놓고 쓰는 수준이에요. 근데 6학년, 중1, 중2, 고등 올라갈수록 개념, 원리, 유형의 양이 폭발적으로 많아지니까 그때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탐색기나 이런 식으로 바탕화면에 깔아서는 쓸 수가 없고요. 너무나 지식이 많아질 때는 숙달이 안 되면 몇 개를 결합해서 복합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복잡도 높은 문제는 유형이 많은 데는 뭐 10개씩 결합되어 있는데 하나하나까지 덜 돼 있어요. 10%씩 숙달이 덜 돼 있어요. 10개만 모이면 여기서 1%, 저기서 1% 모이면 풀어 부족한 거 10개만 모이면 서로 이렇게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문제를 못 풀 거예요. 그래서 숙달까지 시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저희가 7회독이란 걸 해요. 문제집 한 권을 여러 번 풀게 해요. 저희 장치는 이따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럼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일단 능력을 개발하고 정서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최상위 수학을 하거든요. 하이레벨을 2문제만 풉니다. 처음에 8문제 있는데 보통 8문제 다 풀리면 살짝 애들이 지금 힘들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2.5문제로 늘렸다가 3문제로 늘렸다가 그 다음 4문제로 늘리고 이렇게 늘리고 있는 중이에요. 왜 2.5문제냐? 2문제는 숙제로 나가고 중간중간 이벤트 하면서 하이레벨 문제 하나를 더 풀 기회를 주거든요. 저희가 수학이 이런 거예요. 또 재미있게 만들고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율입니다. 학습 능력의 대부분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해야 학습 능력이 개발이 돼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먼저 네가 읽고 네가 해. 그리고 문제를 네가 풀어. 보통 생각해 보시죠. 쌤이 막 뭐라고 개념 원리 설명하고 대표 문제 풀어주고 그 다음에 학생한테 유제를 풀어봐.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안 해요. 네가 먼저 읽고 네가 먼저 공부해 해요. 모르겠다면 좀 더 읽어봐 하고 정 모르겠다면 살짝 조금씩 도와줘요. 그리고 문제 푸는 걸 보면서 쌤이 개입을 해서 가르쳐줘요. 이런 식으로 학생이 스스로 먼저 학습하도록 만듭니다. 네가 읽고 나한테 가르쳐줘야 가까워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더 깊이를 만들어주고 나중에 티칭을 해요. 네가 배웠던 이거랑 옛날에 배웠던 이거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가르쳐주고 학생이 도저히 문제를 못 풀고 이해를 5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그때 교정을 해주고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티칭을 할 때보다 느린 것 같은데 해보면 안 느려요. 제가 수업해보면. 티칭할 때 애들 듣는 듯 하지만 정신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풀려고 하면 왜 풀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렇게 해야 학습 능력이 길러져요. 자기 스스로 학습해봤어야 알죠. 떠먹여주는 것만 먹다 보면 학습 능력을 혼자는 학습 능력이 안 길러져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이렇게 하면 공부를 재밌어요. 저희 반 애들 문제 풀 때 한번 보시면 3화, 4반 제가 수업하는 반 애들이 막 재밌게 풀어요. 그 재밌는 거의 원인이 뭐냐 하면 스스로 했기 때문에 재밌어요. 아마 아이들 대부분이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재밌거든요. 근데 그 게임을 하나 할 때마다 자, 요거는 마우스 이렇게 하는 거야. 지도 이렇게 보는 거야. 요때는 요 전략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주고 따라해봐. 아니 그렇게 말고 이렇게 시키면 아마 그 재밌는 게임도 안 할 재미없다고 할 거예요. 거기에다가 비교까지 좀 해. 시험 쳐서 야, 네가 1등, 네가 2등, 네가 3등 이렇게 등수담 하고 잔소리까지 하는 거예요. 야, 너 3시간 공부하는데 왜 이것밖에 안 했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점수를 매겨서. 너 90번 오직이 뭐야? 우리 5문제 실수 또 했잖아. 이럴 때는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란 말이야. 몇 번이나 갖춰졌어. 이렇게 하면 게임 끊을걸요. 우리가 공부가 재미없는 게 사실은 공부하는 방법 때문에 재미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재미있고 없고의 제일 핵심이 스스로 했냐? 아이들이 내가 해서 내가 성공했을 때 성취감이 있단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 막 따라서 로봇처럼 했을 때 성취감이 없죠. 오히려 그냥 주눅이 들기 쉽죠. 아니야 이렇게 해요. 그거 몇 번 들으면 주눅 든다고요. 제가 수영 배우는데 코치님이 계속 뭐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회원님 팔 이렇게 돌리세요. 알아요. 근데 잘 안 되는데
근데 어떤 분은 제가 하니까 잘 못했는데 잘한 거 하나 좀 이거 나아졌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어느 코치님하고 공부하겠어요. 스스로 해야 재밌습니다. 저희가 그걸 합니다. 또 공부가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장치를 해요. 수학 학기, 수학 디베이트, 수학 탐구, 적절한 양 이런 걸 하는데요. 이런 거 뭐 게임처럼 구성을 했어요. 문제풀이를 게임처럼 구성해서 학기라고 하기도 하고 대결을 하기도 해요. 수학 탐구는 예를 들면은 약분과 통분 이렇게 좀 어려운 단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학생들이 이제 산출물처럼 수학 발표 대회 나가서 자기가 발표하는 것처럼 어떤 걸 만들어요. 따로 그냥 1시간이나 2시간을 내서 만들어요. 저희 학원에 보면 저희가 막 붙여놓은 거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전지에다가 정다면체가 5가지밖에 없는 이유, 곱하기 나누기를 더하기 빼보다 먼저 해야 되는 이유, 분수를 나눌 때는 뒤집어서 곱하는 이유 이런 걸 애들이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 해요. 그런 게 수학 탐구입니다. 산출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적절한 양, 저희가 공부 문제집의 문제양을 조금 적게 하는 편이에요. 필요할 때는 프린트까지 해서 더 많이 내주지만 공부양의 학생들이 즐거울 정도 내줘요. 오버해서 많이 내진 않아요. 그것도 재밌게 만드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근데 전 공부 많이 하는 거 좋아하는데 불필요하게 많이 하는 건 싫어요. 아예 그 시간에 진도를 나갑니다. 남들 3권 풀릴 때 저희는 2권 하고 대신 진도를 빨리 나가요. 그게 애들 성취감이 있고 재밌어요. 다음 복습을 저희가 강제로 시킵니다. 1일 평가에서 전날 배운 거를 다음날 시험 쳐요. 꼭 치고요. 다음에 3단원 끝나면 단원 평가를 해요. 또 3단원 끝나면 단원 평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복습하도록 유도합니다. 평가를 했던 거는 꼭 오답을 시키고요. 오답으로도 안 되는 학생은 보충 수업 불러서 합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한 걸 저희가 인정하는 시스템에서 숙제 잘했네 그래서 숙제 검사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으면 반을 위로 올립니다. 힘껏 하긴 하는데 못 쫓아나왔으면 그 다음 반으로 가고요. 지금 4반인데 그 다음에 만약에 조금 천천히 가는 게 더 좋겠다면 5반으로 갈 수도 있어요. 5반은 아직 신설은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반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렇게 분반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노력한 거에 대해 저희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교육과정은 저희가 원래는 토요일만 예상을 하고 개설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예상보다 더 많은 분이 응시해 주시고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 반을 한 반 더 신설했습니다. 화요일 3시부터 6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 중에 일부는 토요일 하시고 일부는 화요일 하시는데 토요일이 학생이 좀 더 많고 화요일이 조금 더 쾌적합니다. 화요일 날로 토요일 반 학생 중에 화요일로 옮기시는 것도 권해드릴 만합니다. 학생 수가 좀 차이가 있어요. 시작하는 날짜는 6월 14일 토요일 날 하고요. 6월 17일 화요일 날 합니다. 교재는 선행은 3-2 디딤돌 응용을 합니다. 심화는 3-1 최상위 수학을 합니다. 이 교재는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진도는 초등과정 석 달에 한 학기씩 나가요. 중등과정은 2달 반에 한 학기 나갑니다. 중등과정 되면 주 2회 수업합니다. 이때는 주 2회예요. 아직 좀 남았습니다. 일정은 이 정도 그냥 러프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초등 3학년 5월달 중등을 시작한다 보시면 5학년 1월달에 고등을 시작합니다. 1년 반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등과정 끝내는데 초등은 최상위 같은 심화교재까지 할 거고요. 중등은 저희가 기본교재 그 다음에 응용교재, 심화교재까지 할 거예요. 이 학생들의 진로는 저희 영재고, 과학고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전국 단위 자사고, 뭐 외대부고, 민사고, 상상고 이런 데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저희 수업 방법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모든 심화 문제는 반반 노트에 풀어요. 저희가 지급합니다. 반반 노트는 왼쪽에만 풀어요. 오른쪽은 비워놔요. 문제풀이는 그냥 책에 쓰듯이 편하게 하면 돼요. 심화교재 책에는 아무것도 못 쓰게 합니다. 이걸 반반 노트를 이렇게 해요. 일단 책에 쓰면은 지저분해지니까 다시 2번 풀기 어려워요. 저희는 틀린 걸 몇 번 풀게 시키거든요. 그게 완전 학습에 중요한 장치예요. 근데 책이 지저분하면 쓰기 싫고요. 두 번째로 노트에 쓰게 만들어요. 그렇게 노트에서 1번, 2번 이렇게 풀었잖아요. 1번 맞았어. 2번은 틀렸어. 틀리면 틀린 데를 찾아서 그 옆에다가 빈자리에다가 다시 풀어요. 이렇게 연습장하고 오답 노트를 노트 한 권에 결합한 게 반반 노트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저희가 해보니까 학생들이 틀린 거를 별도의 노트에 오답으로 해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틀렸는지 모르고 새로 풀어서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려요. 그러면 내가 왜 틀렸는지 모르니까 맞고 틀리는 게 반복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자기 틀린 위치를 찾아내게 시키니까 자기 풀이를 돌아보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했거나 잘못 생각했거나 하는 게 빨리 줄어요. 왜냐면 자기 옛날 걸 봤으니까 머리에 그 통계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럴 때는 내가 틀리더라. 육자를 영자처럼 써서 틀리는 애도 있거든요. 그거를 몇 번 반복하면 아, 육자를 좀 길게 써야겠구나.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 습관을 들이고 풀이 과정 쓰는 습관도 들이고 하려고 반반 노트예요. 처음에는 풀이 과정을 각자 걸 막 쓰라고 안 해요. 저희가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반반 노트에 습관만 되면 한 6개월 지나면 책에 풀던 애들이 심화 문제는 반반 노트에 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6개월 지나면 어느 정도 풀이 비스무리하게 쓰기 시작해요. 6개월 정도 지나면 우리 애들이 이제 진도도 5학년, 6학년 하니까 그때쯤 되면 풀이 비스무리하게 쓰기 시작해요. 자기가 해보면 편한 걸 알거든요. 풀이를 안 쓰면은 완전 처음부터 새로 풀어야 되는데 자세히 보면은 자기가 틀린 것부터 하면 돼. 긴 계산을 해놨어요. 그건 재활용하면 돼.
사소한 걸 틀렸으면 요거부터 요것만 고치면 되네, 이런 경험을 하면서 풀이 과정을 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반 노트를 하는 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틀린 거에는 원래는 한 줄 풀이를 달게 돼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푼 거를 요약해서 짧게 자기 풀이를 말로 하는 게, 특히 자기가 스스로 풀었으면, 틀렸다가 다시 풀었으면 괜찮은데 선생님 도움받고 푼 거는 한 줄 풀이를 해야 돼요. 특히 심화 문제는. 도움받은 거는 아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까먹고요. 아는 것 같은데 다음에 비슷한데 응용을 못해요. 근데 한 줄 풀이를 달잖아요. 얘는 인수분해한다, 겹치는 배수를 빼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풀이의 핵심이었다고 쳐요. 요렇게 한 줄 풀이가 부모님들 공부하셨을 때는 정석에 보면 빨간 글씨로 정석 돼 있거든요. 그런 게 한 줄 풀이에요. 이 문제의 핵심, 이 풀이의 핵심을 짧게 요약한 거예요. 잘 푼다, 열심히 푼다, 이런 거는 풀이가 아니죠. 다 똑같으니까. 다른 문제와 구별되는 이 문제만한 고유의 특징을 짧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의 특징을 압축하느라고 머리를 쓰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잘 안 까먹기도 하고요. 다른 문제의 응용도 더 막 잘하게 돼요. 요거를 저희가 습관시킵니다. 한 줄 풀이는 어려워요. 지금 아마 2학년은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되는 거는 어떤 문장이나 글을 한 줄로 요약하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국어 능력이죠. 그게 있어야 되는데 2학년들은 아직 그게 잘 안 돼요. 요약이라고 하는 게 고도의 능력이에요, 요약이. 근데 어쨌든 말로라도 저희가 시킵니다. 어떻게 풀었어? 그냥 뭐라 하는데, 아니 그렇게 말고 짧게 요약해서 이야기해줘.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 수학엔 즐거움 도전자 타고입니다. 질의응답 받을게요. 오답은 문제집 틀린 거 그대로 다시 푸는 방식인가요? 유사문제, 오답 문제도 개별적으로 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해보면요, 보통 쌍둥이 문제, 유사문제를 많이 내주세요. 애들이 답을 외운다고 생각하고. 근데 선생님마다 좀 다르세요. 요즘은 교사를 도와주는 IT 기술이 발달해서 유사문제를 출제해주는 유료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걸로 많이들 내주시고, 책에도 유사문제, 쌍둥이 문제 있는데, 제가 해보면 똑같은 문제 내는 게 오히려 더 머리에 정리가 잘 돼요. 애들 답을 외우고 내용은 모르는데 외우지 않나요 하는데 제가 묻거든요. 어떻게 풀었어? 그리고 생각보다 애들이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오답은 틀린 거 있으면 그 옆에, 풀었던 그 옆에 오답하게 하고요. 오답 노트가 따로 없어요. 반반 노트가 연습장, 오답 노트 합친 형태예요. 해보면 같은 문제 여러 번 푸는 게 훨씬 더 재사용성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문제를 봤어요. 복합 문제요. 뭐 심화 문제나 응용 문제요. 그러면 유형 문제 몇 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교과 심화 문제는 보통 그래요. 복잡도가 높은 문제가 보통인데, 그 유형을 끄집어내려면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어떤 유형, 어떤 유형, 어떤 유형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구나 보여야 되는데, 유사 문제를 풀고 있으면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보여요. 머릿속에 그냥 산만하게 방에 짐이 어질러져 있는 상태 같아요. 근데 똑같은 문제를 풀면 한 줄 풀이까지 달고 나면은 딱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빨간색은 여기, 파란색은 여기, 집게 종류는 여기, 물렁한 거 할 때는 이거, 이런 식으로 분류돼서 머리에 딱딱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유형이 잘 보여요. 써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제 경험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유사 문제 안 해요. 그 한 문제를 암기시키기 위해서는 유사 문제 풀린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재사용성과 장기 기억을 생각하면은 같은 문제를 하는 게 더 좋고 한 줄 풀이가 더 좋아요.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초등과정을 3개월에 한 학기에 나가면 초3 5월 전까지 초등 마무리 가능할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초4 5월달이에요. 제가 이거는 못하네. 죄송합니다.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늘 감사드립니다. 연산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추천해 주실 만한 교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연산은 지금 제가 3화 4반 해보니까 연산 훈련이 안 된 학생이 몇몇 섞여 있어요. 저희가 4-1부터 시작을 했는데 3-1, 3-2를 집에서 해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들 중에 단위 연산 훈련이 안 되는 학생이 있는데 힘들어해요. 그래서 연산 훈련은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되는데, 연산 훈련이 1까지 연산하고 그 이후 연산하고 좀 달라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나오는 연산은 단위 연산이에요. 거기는 완벽하게 훈련을 해야 돼요. 단위 연산이 뭐냐면 한 자릿수 덧셈, 이 덧셈 구구라고 하거든요. 8 빼기 9까지, 요걸 뺄셈 구구라 그래요. 덧셈 구구의 역산이죠. 뺄셈 구구. 그 다음에 한 자릿수 곱셈, 이걸 곱셈 구구라 그래요. 그 다음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릿수, 요게 단위 연산이에요.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릿수, 요거까지는 암산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자리 나누기 한 자리, 세 자리 나누기 한 자리까지 암산이 돼요. 요거까지가 단위 연산입니다. 요 단위 연산은 엄청나게 훈련을 해야 돼요. 왜 그런가 잘 보십시오. 예를 들게요. 한 자릿수 덧셈에서 정답률이 99%, 1% 틀린다고 할게요. 세 자릿수 덧셈을 하게 될 때 한 자릿수 덧셈이 한 10번 가까이 일어나거든요. 받아 올리기까지 하면. 곱셈으로 하면 세 자리 곱하기 세 자리라면 곱하기와 더하기 이 단위 연산이 한 20번 가까이 일어나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오답률이 90% 맞아. 1%밖에 안 틀리는데 단위 연산 10개를 해야 돼요. 그럼 잘 보십시오. 1% 틀리는 단위 연산 10번 하니까 10% 오답률이 나오는 거예요. 10% 오답률이면 너무 많이 틀리죠. 너무 많이 틀려요. 99 정답률로도 안 돼요. 0.9%라고 할게요. 정답률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세 자릿수 덧셈 단위 연산 10개짜리 연산 한 번만 해도 10%가 틀려요. 0.9%도 안 돼요. 0.99%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얘들은 단위 연산은 무조건 암산이 돼야 돼요.
어떤 분은 정확하게 시킨다고 2자리 곱하기 1자리를 필산으로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암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주십시오. 3자리 나누기 2자리를 한다. 나눗셈을 할 때 어떻게 하나 보세요. 24로 나눈다고 쳐. 24 곱하기 얼마, 이 한 자리수 암산을 해야 얼마면 되는지가 나오잖아요. 필산하더라도. 그래서 2자리 곱하기 1자리 암산이 돼야 돼요. 무조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필산으로 시키신 분이 꼭 있어요. 안 돼요. 암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산은 기적의 계산이든 뭐 구몬이든 기탄이든 이런 전통적인 연산 문제집도 좋고요. 빨강 연산 이런 거 참 좋고요. 아니면 사고력 연산 문제집들도 좋아요. 근데 애들 그냥 고르라고 하십시오. 하나 골라서 그냥 애들이 자기가 고른 거는 좀 더 재밌게 풀어요. 그래서 연산 문제집은 3학년 1학기 단위 연산까지는 하셔라. 근데 3학년 2학기부터는 연산 문제집 하지 마셔라. 왜냐? 3학년 2학기부터는 복합 연산이에요. 단위 연산을 알고리즘에 따라서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때부터는 단위 연산을 써먹기만 하지 복합 연산을 한다고 해서 단위 연산이 안 달라져요. 뭐랑 같으냐면 여러분이 어떤 춤을 배운다, 어떤 수영을 배운다, 바이올린을 배운다. 기본 동작을 정확하게 완벽하도록 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연결한 동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악기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무술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 단위가 부실하면 살짝만 부실해도 몇 개 연결하면 막 이상하게 춤추고 있잖아요. 그럼 그 이상한 복합 춤만 계속 춘다고 쳐요. 바이올린 그냥 연주만 계속 한다고 쳐요. 그래도 실력이 느는데 한계가 있어요. 운동도 기본 동작 열심히 안 해놓고 그냥 축구만 계속 동네에서 해요. 수영만 계속 해요. 음만 늘긴 늘죠. 늘긴 느는데 한계가 있다고요. 기본 동작을 한 다음에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3학년 2학기부터 연산 문제집을 풀리는 건 기본 동작이 부실한데 연결 동작만 계속 하는 꼴이에요. 게다가 기본 동작 정확한 애 같으면 이 연결 동작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만 뺏기잖아요. 그 시간에 교과 선행을 하든 교과 심화를 하든 창의적 문제 개념 문제집을 하든 딴 걸 해야죠. 그래서 시간 낭비다. 잘하는 애한테는. 그리고 기본 동작이 안 되는 애한테는 불필요하다. 기본기를 더 해라. 오히려 단위 연산을. 그래서 연산 문제집은 3학년 1학기 끝까지. 얘들이 지금 3학년 1학기 시험 치고 왔잖아요. 이 중에 일부는 단위 연산이 덜 돼 있는 학생이 있어요. 특히 3학년 1학기 거 단위 연산이 좀 덜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급하게 온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3학년 1학기 2자리 곱하기 1자리, 2자리 나누기 1자리, 3자리 나누기 1자리 열심히 연습하십시오. 기탄으로 해도 되고 구몬으로 해도 되고 뭐로 해도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한 자릿수 연산이 느린 애도 있어요. 1, 2학년 때 배운 거. 걔를 열심히 좀 시켜주세요. 근데 그거 돼 있다? 그러면은 3학년 2학기부터는 그냥 문제집 하면 충분해요. 따로 연산 학습지 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고력 수업 숙제로 필주 교재를 풀고 있는데 따로 문제결력 수업을 들어야 할까요? 그냥 사고력에서 검사하는 거 집에서 해도 괜찮더라. 그런데 좀 지나서 해보면 80%의 학생은 수업 들은 애보다 살짝 효과가 못하더라. 그런데 영 꽝은 아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셔도 된다. 근데 제가 일부러 3만 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배우면은 좀 낫더라.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서 시키다가 싸움 난다 하면 부모님도 귀찮잖아요. 그리고 꼬박꼬박 시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은 수업을 이용하십시오. 수업하면은 야 수업 들어라 만 하면은 그 다음은 알아서 진행이 되니까 애랑 싸울 일도 없고 모든 건 쌤 책임이니까 나는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아우 야너 8개나 풀었네 문제 중에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고 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자유다. 무조건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근데 문제집을 풀기는 풀어야 된다. 부모표로 하시든 학원의 도움을 받으시든 하셔라. 중간중간 시험은 치십시오. 저희가 2달 정도 하면은 꼭꼭 시험 치거든요. 그 시험은 숙제를 하더라도 시험지 좀 주세요 해가지고 시험을 치세요. 쌤, 사고력 쌤이 주시거든요. 그러면 점검이 되죠. 근데 이제 쌤한테 그 말씀 미안하니까 안 하고 쌤들도 뭐 그냥 숙제 검사만 하면서 시험 치라고 하기 그러니까 숙제만 할 때는 시험을 잘 안 치시는데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지나서 우리 학원 오려고 이제 교과반 오려고 시험 쳐보면 똑같은 애였는데 3만 원짜리 수업 듣는 애랑 숙제도 한 애랑 똑같은 문제집을 풀었어요. 근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저는 많더라고요.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문제결력 수업이 여러 요일 중에 선택할 수 있던데요. 요일별로 다룬 진도가 동일할까요? 예, 다 동일합니다. 똑같이 맞췄습니다. 다만 빨간 날이 조금씩 요일마다 달라서 한두 단은 차이 날 수 있는데 똑같이 갑니다. 1년 정도 보면은 어느 요일이 더 많고 적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요일 듣다가 시간 바뀌면 조 요일 듣고 그래도 돼요. 문제결력 수업은 꼭 들으십시오. 최상위 할 때 확실히 차이 납니다. 최상위만 공부한 애보다 사고력이나 문제결력을 하면서 했던 애가 확실히 더 잘 풀어요. 제가 지금 수업해보면 완전 절절하게 느낍니다. 궁금한 거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